안녕하세요. 합격 지름길을 안내하는 제이쌤입니다. 산업은행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할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방법을 풀어놓았으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은행 취준생이라면 꼭 봐야 하는 영상,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필기를 본 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실제적으로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거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전공을 대비하는 게 우선일 것이고,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과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통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답안을 완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기도 극과 극이었죠. 준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쉽네,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이 정도는 껌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워서 손도 못 댔어요, 답안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시간도 부족했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반드시 경험해보고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 산업은행 문제가 어려울까 생각해보니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입시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과 달리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처럼 공개된 문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부터가 난항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출문제를 조금만 알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논술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NCS와 달리 논술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문제를 만들고 정리를 하면서 산업은행 모의고사라든지 문제집을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전공이라든지 NCS 문제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만 정리한 문제집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문을 실어 놓은 문제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NC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출판사별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피셋을 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논술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지문을 해석하거나 논술 경험 자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분야의 주제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경제, 사회, 인문, 철학, 과학기술, 조직관리, 이런 등등의 지식들을 실제적으로 문제에서 출제하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해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우리 수능을 볼 때도 비문학 분야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주제이거나 혹은 이것 자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해서 우리 지문이 나왔어요. 게임을 평소에 즐겨하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방법을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대한 지문이 익숙하고 바로바로 상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도 모르고 또한 이런 거를 복잡하고 싫어하는 친구가 그 지문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게 느끼겠죠. 즉,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고 아니다 라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 지문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도 분명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 정도를 쭉 써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춰서 글을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글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차이가 결국에는 답안의 차이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사 논술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산업은행 기출문제를 볼게요. 제가 잡노드 카페에 이전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모두 올려놓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2019년도와 20년도 문제를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서 이 부분만 발췌를 한 거니까 전체적인 기출문제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잡노드에서 꼭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텍스트가 나왔고요. 2020년도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오전, 오후 팀으로 나눠서 시험을 봤거든요. 오전 같은 경우에는 뉴럴링크가 지문으로 나왔고요. 오후에는 상전이 현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나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전이가 뭐야? 뉴럴링크는 뭐야? 이거는 처음 보는 내용인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도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험을 볼 때 시간을 배분하거나 혹은 답안을 쓸 때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점수를 상준하로 나눴을 때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낮은 배경 지식, 지문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추상적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어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해 보시고 연습 문제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기출문제를 복원한 사례예요. 기출문제를 복원했다라는 것은 그걸 그대로 가져왔느냐? 그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복원을 했는데 100% 동일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최대한 들어간 지문을 찾아서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기출문제를 복원한 사례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지문의 형태만 보여드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나가 벼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페이지 반 정도 지문이 제공이 되었고요. 문제는 금융산업과 관련해서 나를 이용해서 가를 설명하고 다를 이용해서 개선안을 도출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푸나요? 대략적으로 순서도를 그린다면 이러한 절차대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보고 어떤 내용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내가 봐야 하는구나, 어떤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구나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하나씩 해석하게 됩니다. 가는 어떤 내용, 나는 어떤 내용, 다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근거로 활용할 만한 소스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통계라든지 혹은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해석한 다음에는 개요를 작성을 해요.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즉 방향에 맞게 본론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론 1, 2, 3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본론 1, 2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 쓰는 데 있어서 서론에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할 건지, 본론은 어떻게 내용을 배치할 건지,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개요 작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답안을 본격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시험 시간이 우리 45분, 40분 내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개요 작성까지 15분 안팎으로 우리 준비가 끝나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쓰는 데는 완전 전력 투구하듯이 답안을 써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쭉 써내려 가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속도 차이가 있어요. 속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분석과 개요 작성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시간이 조금 빠르게 쓸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요 작성까지 조금 더 시간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태고를 하게 되는데요. 태고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빼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태고를 넣어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태고를 넣는 경우에는요, 실제적으로 1, 2분 아니면은 조금 길게 잡아도 3분 미만으로 잡아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문장이나 내용을 고치는 게 아니라요. 맞춤법이라든지 단어라든지 내가 실수한 부분만 살짝 고쳐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태고를 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답안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전반적인 내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즉 일부만 고치는 것이지 내가 전반적으로 더 잘 쓰겠다고 고치게 되면 내용 전체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더 시간이 부족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태고를 빼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1, 2분 정도는 배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2019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가 같은 경우에는 전통 경제와 플랫폼 경제를 비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표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표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은 전통 경제에서는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이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목적이고 플랫폼 경제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우리가 무료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즉 고객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관계를 확장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통 경제에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느끼는 것, 효용 가치를 느끼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플랫폼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소유한다기보다는 그걸 통한 경험을 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전통 경제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와의 경쟁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을 예로 들어 본다면 신한은행이 있고 하나은행이 있고 국민은행이 있죠. 즉 참가자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고객을 빼앗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참가자가 늘어날수록 레드오션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경제에서는요, 이렇게 참가자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플랫폼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그 안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있죠. 또한 이 플랫폼 안에 참가자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후발주자가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그 시장 안에서의 격차가 너무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진입하기가 힘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비교가 되어 있는 게 가의 내용이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벼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벼룩이 이제 아주 작죠. 3mm의 벼룩이 자기 몸보다 100배 가까운 높이를 점프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점프를 해서 이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 벼룩을 작은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놓게 되면 덮개를 덮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덮개를 덮어 놓게 되면요, 우리 벼룩이 계속적으로 뛰면은 덮개에 부딪히게 되겠죠. 계속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아프고 다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벼룩이 더 이상은 뛰지 않으려고 해요. 부딪히기 싫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금융산업과 연결하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벼룩은 전통은행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덮개 같은 경우에는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그 은행이 플랫폼 경제로 전환할 수가 없었어요. 규제로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전통 산업을 위협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규제 차익이 생김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없다. 독점 체제가 된다라는 비판이 생겨나면서 이런 부분에서 규제 제도가 개선되게 된 거죠. 즉, 은행도 이제는 플랫폼 기반의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 기반의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은행에서도 이제는 식당에서의 그런 땡땡페이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제휴사들과 연결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은행의 혁신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은행이 이런 형태로 규제가 이제 빠진 거죠. 즉, 덮개가 빠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그 규제 안에서 무의식 중에 남아있죠. 무의식 중에 내가 그러한 혁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덮개가 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융 데이터와 소비자들의 그런 선호도 혹은 상품을 개발했던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덮개로 인해서 기존 구조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애대에 맞은 수익 구조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혁신이 어려워진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빅테크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은행이 혁신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벼룩과 비슷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사업이 왜 거대 사업 모델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과 또한 이렇게 신규 플레이어들의 경쟁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표로 보여줄 수 있겠네요. 거대 모델이 된 이유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경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스마트 이용률도 높고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용자들을 락인하는 효과도 있어요. 락인한다는 것은 이용자를 우리 플랫폼 안에 가둬놓는다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소비자를 가둬놓음으로써 결국에는 인센티브가 더 많이 발생하는, 즉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구성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 모델이 되었고, 신규 플레이어, 즉 이제 막 시중은행이 신규 플레이어로서의 전략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 다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사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을 혁신하는 거예요. 인터넷 은행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기도 할 거고, 시중 은행에서도 이러한 영업 지점을 축소하는 대신에 우리 메타버스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편의점의 은행을 만들었죠. 이런 사례가 바로 신규 플레이어의 경쟁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여신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RPA를 도입한다든지 AI를 통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 즉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그 지문에서는 미국 요들리와 민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접목을 해서 답안을 구성하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개요를 작성하면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서론에서는 은행에서의 이제 그런 덮개가 빠진 부분,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이 허용이 됐다는 내용이 서론에 나오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물론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논제에서 요구한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그래서 전통경제에서는 은행, 플랫폼 경제에서는 빅테크 해서 비교하는 내용을 본론 1에 구성을 했고, 본론 2에서는 왜 은행이
규제가 사라졌음에도 플랫폼화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규제로 인한 후발주자, 그리고 규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도약이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에데마진 위주의 수익 구조, 그리고 관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거고, 본론 3에서는 그럼 은행이 어떻게 경쟁을 해야 하는지, 기존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안, 제가 좀 전에 간단히 설명을 했죠. 아니면 신시장과의 가치 창출하는 것이 본론 3가 될 거고, 결론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덮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개요만으로는 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개요를 쓴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내용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문단을 구성하기가 수월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을 쓸 때도 어떤 사례가 들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적고, 지금 도전이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한다라고 대략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 본론 1 같은 경우에는 전통 경제에서의 은행은 실질적으로 에데마진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중요했고, 경쟁자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실질적으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플랫폼 경제인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고객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형태이다라는 부분에서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론 2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쉽지 않은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아까 전에 개요에서는 뼈대만 적었다고 한다면, 이 구체적인 개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내용을 넣을지 훨씬 더 디테일을 살려서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랬을 때는 문단을 구성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해보시고, 연습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한 다음에는 키워드만 쓰더라도 여러분들 머리에 구상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키워드만으로 이렇게 정리한 개요만으로도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쓰게 되죠. 답안을 쓰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 문단의 구조에 맞춰서 문장에 배치를 하셔야 하고, 문장과 문장의 연결, 그리고 문단과 문단의 연결까지도 고려를 해서 글을 쓰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이 쭉 이어지는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완성해보면 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3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로는 독해력을 평가해요. 즉,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고, 논리력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산업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경 지식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혼합해서 쓸 수 없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산업은행에 올라온 자료들 뿐만 아니라 시사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면 지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문을 바탕으로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즉, 내가 배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문과 상관없이 글을 쓰게 되면요, 논리력과 상관없는 글을 쓰게 됩니다. 논점 이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즉,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과 논리력 모두 중요하다. 논리력 같은 경우에는 구성과 결국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례, 내용들이 잘 나와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표현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표현이 다양하고 정확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으로 논리력이라든지 구성이 더 잘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장력이 좌우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점수를 받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만 다르게 쓰려고 노력을 하시면 표현도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어도 그리고만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대신에 다른 방식은 없을까? 연결어를 빼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시면 표현력도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표현의 정확성은 맞춤법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부하진 않아도 돼요. 따로 공부하지는 않지만 내가 글을 썼는데 이 표현이 진짜 정확하게 쓴 건가? 여기에 적합한 위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요, 찾아보셔야 돼요.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아니면 인터넷에 그 어다르고 아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틀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한 거를 찾아보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나왔을 때는 꼭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표현을 더 정확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 분량 등 기타적인 부분들은요. 적정 분량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답안의 논리를 설명할 만큼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 시간에 따라서 분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요. 대부분 1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써야 하냐? 1페이지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 두 문제를 푸는데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1페이지가 조금 못 돼도 됩니다. 적어도 한 1200자에서 1500자는 충분히 채워놓는 게 좋고요. 그것보다 못한 경우 1000자 미만으로 가게 되면 좀 분량이 적어 보일 수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부족해서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적어도 그 충분한 분량을 채워 넣었으면 좋겠고요. 막 500자 미만으로 쓴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냥 내용을 보기도 전에 탈락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2배 정도 분량은 채우셔야 이제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단 나눔도 적절히 하셔야 가독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문단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은행 논술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이미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우리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독해하고 그리고 나의 배경 지식과 연결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사, 경제, 과학기술, 조직관리 이러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칼럼이라든지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도 중요하고요. 그것과 연관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자료조사를 하면서 쓴다면 충분히 답안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문 독해와 배경 지식 충분히 쌓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답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시간 배분도 가능하고요. 시간 내 문제를 분석하고 또 답안으로 완성하고 그걸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하셔야지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시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해요. 때문에 제시문과 조금 다르게 표현하려고 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답안을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뭘로 연습하나요? 문제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2019년도 샘플은 잡노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잡노드 카페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기출문제도 제가 올려놨어요. 기출문제를 보시고 지문을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보는 것도 학습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나는 진짜 다른 문제들로 연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잡노드에서 이제 구독 서비스를 예전에 제가 드렸었어요. 특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 제공을 했었고요. 여기 안에 이제 기출문제 보관한 문제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7, 8월 문제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잡노드에서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기업별로 원하는 주제라든지 어떤 연습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별로 문제를 만들었었고, 또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또 최근에 떠오르는 이슈를 접목시켜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이 문제가 꼭 나올 거야 라는 것보다는 이 유형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문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잡노드 클럽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드렸던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 유망 기술을 이제 따로 정리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기출로 나왔었고요. 하지만 그 7, 8월 문제에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기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 기보 사업과 그리고 기술 동향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약술 문제로 많이 나왔고요.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CDBC를 문제로 냈었고 바이든 정책도 문제로 냈습니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제가 실제적으로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드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가니까 실제 문제가 더 쉽게 느껴졌다. 선생님이 말씀했던 대로 조금 더 지문을 독해 하려고 노력을 했다.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만족도도 이렇게 100%가 나온 거는 이제 맞춤형 문제를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중에 출판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기업 맞춤이 아니라 조금 보편화된 문제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산업은행에 대해서 또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끝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